안녕하세요. 오란부페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곱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입니다. 기분 좋게 웜의 신박을 시작을 해서 1시간 내내 실컷 다 찍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딱 했더니 녹음이 오늘은 또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객과의 점심 약속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점심 먹고 지금 다시 와서 찍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참 좋은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중간에 또 3,000포, 4,000포, 5,000포까지 갔다 왔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지나간 일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요. 전국적으로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여의도에도 어제 저녁에도 눈이 오고 오늘 아침까지 내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댓글 잠시 읽기 전에 여의도에 눈 내린 사진을 여의도 공원입니다. 여의도 공원 눈 내린 사진을 네이버에서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댓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댓글이 요렇게 가니까 눈 온 사진이 싹 없어졌군요. 어제 정말 바빴거든요. 어제 정말 바빴는데 그 영상이 녹화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이거 오늘 저녁까지 스케줄이 풀 스케줄인데 어떡하나 막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편집하는 우리 김유행 대리가 이걸 파일을 어떻게 살려냈어요. 어제 살려내가지고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영상이 좀 고르지 못한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 음성은 제대로 살아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웜의 신박을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냥 음성이라도 올리자 해서 음성에다가 사진 좀 첨부해서 했고 그리고 스케줄 다 끝내고 중간에 잠시 한 30분 남을 때 마지막 뒷부분 녹화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무님 오늘 역근물 회사로 직접 오셔서 멋진 강의도 해주시고 인사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제 그 스케줄 중에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옆으로 보면 수출입은행도 있고요. 산업은행도 있고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이 국책은행들이 쫙 있습니다. 제 친구나 형님들 중에도 이 국책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계신 곳이거든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감히 여기 원서조차도 내기 힘든 그런 기관에 가서 어제 부회장님, 본부장님, 부부장님, 부장님 그 투자 관련된 파트에 계시는 기라성 같은 분들 앞에 두고 트럼프 2.0 시대의 산업 전망과 주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1시간 10분 강의를 했는데 참 가장 긴장이 됐던 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딱 시작하면 그냥 또 그 강의에 몰입돼서 긴장이 풀리면서 쫙 해버리는데 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기라성 같은 분들 앞에서. 근데 오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갔을 때 이제 명함 드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 방송 들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댓글에서 이 느낌이 오잖아요. 댓글만 봐도 우리 채슬리 TV에는 참 엘리트 분들 그리고 내공이 뛰어나신 분들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으신다는 걸 막 느낌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듣고 계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퀄리티로 계속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제 그래도 참 어제 그렇게 영상도 안 좋았는데도
전문의 목소리에 더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라디오 듣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평을 해주시면서 어제 그렇게 고생했지만 괜찮아. 들을만 했어. 네. 매일 빠지지 않고 라디오처럼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찍었는데 녹화 제대로 안 됐을 때의 허탈함 이해합니다 라고 S미래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감사드리고요. 이 와중에 또 ETF 웜의 심박이 안 올라와서 ETF 열공했다 이런 분 계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또 우리 진리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진리 17사 한국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누군가가 득보는 거라면 차라리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공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요. 어떤 사역자가 축구로 치면 내가 골 못 넣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도 골 못 넣게 골대를 부수는 심보라고 했는데 무엇이 그들을 항상 화나 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스님은 그냥 얼굴만 보여주셔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발님이 그 IoT는 틀린 것 같습니다. RSSC -V로 만들어진 IoT가 더 싸고 좋습니다. 제가 봐선 IoT 시장을 잃어도 암은 장점은 많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RS 요게 뭐지 해가지고 요즘은 요렇게 요 부분을 딱 클릭을 해보면 뭐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하기 요런 게 딱 나오거든요. 구글에서 검색하기 하면 RSIC 칩이 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RSIC-V가 아니라 리스크 5 요 V가 5입니다. 1, 2, 3, 4, 5 이게 로마자인가요? 그리스자인가요? 숫자로 그죠? 그래서 리스크 5라는 게 이게 2010년도에 UC 버클리에서 개발됐대요. 개발됐는데 이 부분이 오픈소스로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5의 장점은 리스크 계열의 ARM과 CISC 계열의 X86 기반의 ISA와는 달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ISA를 지원합니다. 뭐 쭉 돼 있고요. 좀 읽어보다 보면 삼성전자가 요 리스크 5 생태계를 가지고 뭘 개발을 막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우리 주식쟁이들은 굉장히 얇고 넓게 많이 알거든요. 얇고 넓게. 좀 전에 그 우리 고객분이신 부천에 계신 원장님, 안과 원장님도 참 아는 게 많다라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뭐 이 산업 저 산업 막 하다 보니까 얇게 많이 하는데 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요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박전무 그거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거는 약간 틀린 것 같은데 그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요. 바로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설의 숫자 읽기 세계 전기차 목줄진 중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광물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리튬을 꼽을 테다. 그렇죠. 리튬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할 때마다 2차전지 회사들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개발 중이긴 하지만 현재의 주류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서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리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전력에 기반한 산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조금은 낯선 금속인 네오디뮴이 빠지기 어렵다. 저는 구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네오디뮴이네요.
현재 인류가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영구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이기 때문이다. 냉장고 문을 장식하는 것 외에 자석이 대체 어디 쓰이는 걸까? 워낙 이제 자석 형식으로 된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갔다 오면 냉장고에 딱 붙일 수 있게, 그죠? 그런 거에 쓰이는 자석 외에 어디에 쓰이는 걸까? 자석이 산업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는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이 관여하기 때문인데, 원리를 설명할 지면은 없다. 다만 물체를 운동시키는 이 동력을 전력으로 전환하거나 전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운동시키는 과정에 강력한 자석이 꼭 필요하다고만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니 바람의 힘으로 빙글빙글 도는 풍력 발전기의 날개의 에너지가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터빈에 사용할 자석이 필요하고, 반대로 충전된 배터리의 전력으로 자동차 바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 모터 안에 자석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력을 이용하는 분야 곳곳에 자석의 수요가 많다 보니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2030년까지 네오디뮴 자석의 수요량이 약 4배, 2050년까지는 7.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안타까운 건 네오디뮴이 흔한 광물이 아닌 히토류라는 점이다. 이 히토류가 희귀한 흙이다 해서 히토류잖아요. 그래서 뭐 히토류 처음에는 히토류가 뭐야 했더니 뭐 흙의 종류인가 했더니 이런 희귀한 광물이라서 히토류. 2020년 기준 전체 히토류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재련되고 있으며, 네오디뮴 자석의 92%는 이것도 다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네요. 국산 전기차나 국산 배터리의 기술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전기차를 구동하는 모터에 넣을 영구 자석이 없으면 차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핵심 광물의 목줄을 쥔 국가가 중국이다. 우리 산업은 완성차와 배터리 모두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벌어진 관세 전쟁을 보면 이제 더는 과거의 자유무역 시대의 평화가 이어질 거로 기대하기 어렵고, 각자의 경제적 급소를 노린 겁박이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도래할 개연성이 크다. 대응을 위해서는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걸 넘어서 폐전자 제품의 재처리를 통해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아주 선을 넘는 강력한 강펀치를 못 날리는 이유가, 너무 강한 강펀치를 날리면 이런 걸 일시적으로 다 중단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수출을. 그래서 강펀치를 못 날리고 지난번에도 한 25% 수준 관세,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에서 설사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시키면서, 우크라이나에도 히토류 이런 거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그린란드 그런 데도 그렇고, 빨리 중국이 혹시 나중에 중국을 더 세게 때릴 때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더 이상 경제적 급소가 안 되도록 그 시간 벌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2010년에 중국과 히토류 분쟁을 먼저 겪은 일본은 폐자원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모터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요? 닛산 자동차는 네오디뮴 자석을 쓰지 않는 사마륨 철 모터를 2030년까지 자사 전기차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네요. 과연 우리는 여기에 잘 대응 중인 걸까? 박한설 약사 작가님이시다. 약사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대단하십니다.
아까 뭐 연구 자석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옛날에 초딩 때 자석을 가지고 학교에서 과학 실험 뭐 한다고 보면 이 자석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떻게 이 자석과 자석을 이렇게 포개해 놓으면 이 완전 뭐 초전자체처럼 붕 떠 있기도 하고 그 힘이 도대체 뭔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뭔가 막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오디뮴이네요. 네오디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원경의 돈의 세계 석유화학 산업의 애환과 산업재편. 자, 중국과 중동이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석유화학 생산 능력을 키우자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우리 석유 산업의 설비 가동률이 하락했다. 산업의 쌀인 이 에틸렌을 보자 최대 생산 능력을 뽐내는 중국 증설에 더해서 중동이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데 중동은 친환경 차량의 내연기관 대체에 맞춰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석유화학을 택했고 중동의 공법은 원유를 정제해서 나프타를 얻고 이를 분해해서 에틸렌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는 거죠. 중동은. 다시 한번 중동은 친환경 차량의 내연기관 대체에 맞춰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석유화학을 택했는데 이게 기존에 원유 정제하고 나프타 얻고 이를 분해해서 크래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틸렌을 얻는 구조가 아니고 원유에서 에틸렌 같은 기초 유분을 직접 생산해서 단가를 확 낮추려한다. 원유에서 중간에 이 납사라고도 우리끼리는 얘기하는데 이쪽을 안 가고 바로 에틸렌으로 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때렸던 관세는 한 달간 유예가 됐고 중국의 10% 추가산 관세는 발효됐고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에 나섰다. 우리 석유화학 업체 중에 중국 자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러시아, 이란에서 값싼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회사가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우리 기업과 합작해서 한국산으로 수출한다면 위험천만하다. 이 관세 피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인식을 하면 한미 관계에 좋을 게 없다. 그러게요. 시추하자, 계속 시추하자. drill, baby drill. 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원개발 독려 메시지인데 석유와 가스 시출을 위한 미국 내 규제 완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회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생각해본다. 이런 사건이 모여서 유가가 낮아지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나. 정부는 자율적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 분해 시설을 팔고 합병도 하고 고부가 가치적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은 물론이거니와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도 정부도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 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게 좀 안타깝죠. 그동안에는 중국의 자금률이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정유, 철강 이런 2차 산업이 상당히 2011년까지는 호황을 누렸었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또 캐파 증설을 하면서 공급 과잉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처럼 이 내수가 5천만이잖아요. 거기다가 사회 전체가 노령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수가 부족하니까 수출 경쟁력이 안 되는 기업이 내수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게 돌파구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진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때려지어야 될 그런 수요가 생기면 그러면 벌떡 일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 묘연하죠.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딜레마가 아니라 저는 이런 기업은 이제 외통수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중국, 일본산 40% 싸게 입찰, 안방 내준 K로봇. 벼랑에 몰린 산업용 K로봇.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유일 로보틱스 800평 규모의 공장에는 제작 개발 중에 로봇으로 가득했는데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직교 로봇과 사람의 팔 모양을 본뜬 다관절 로봇이 분주히 움직였고 공장 한가운데는 성인 남성 키보다 큰 거대한 다관절 로봇이 있었고 유럽산 고사양 제품이다. 회사는 최근 대기업에서 수주한 철강 코일 포장 로봇을 설계하기 위해서 해외 로봇을 연구하는 중이었다. 언뜻 활기차 보이지만 회사의 고민은 컸는데 일본,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고 오민한 유일 로보틱스 본부장은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키우더니 저가로 들어오고 부품에 강한 일본 기업마저 중국에서 제조해서 원가를 낮추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 한국 로봇 회사들이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야, 이 큰일이네요. 앞으로 이 로봇의 시대인데, 그죠? 제가 여러 지금 주식 관련된 강의도 하고 지금 인턴십도 하고 뭐 3년 전에는 포리버티 아카데미 그리고 3프로에서는 위즈덤 컬리지 그리고 캔슬림 전략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을 때 늘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해 보입니까? 어떤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주식시장에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겁니까? 할 때마다 얘기했던 게 제가 이런 로봇이나 이런 거에는 좀 문외한이지만 주식시장의 이 촉으로 앞으로 로봇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로봇 테마가 그래서 강의 내내 로봇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다가 로봇 하니까 좀 약간 다들 의아해하던 그런 표정들이 기억이 나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죠? 여기 50년 내에 한국 로봇 회사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자, 일단 기사를 좀 더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이네요. 이건 처음 보는데 22년 기준입니다. 1등이 스위스네요. 스위스의 ABB가 21%, 그 다음에 일본 가오사키 9%, 중국, 야, 중국 쿠카 9%, 뭐야, 그 밑에 전부 다 일본 기업이네요. 화낙, 야스카와, 미츠비시, 앱손, 전부 일본 산업용 로봇 시장인데, 자, 실제로 일본과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로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도 수주를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요. 지난해 3월 국내 한 완성차 기업은 공장에 도입할 산업용 로봇 공급자로 일본의 화낙과 중국의 쿠카 로보틱스를 선정을 했군요. 입찰 규모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두 업체가 현지보다 중국보다 3에서 40% 저렴한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HD, 현대 로보틱스 등 5개 로봇 회사는 지난달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 일본 로봇 기업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했네요. HD 현대 로보틱스 관계자는 23년부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내 로봇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고요. 자동차 전자제품 공장 등 제조에 투입되는 산업용 로봇은 소수 글로벌 기업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시장 분석 업체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2년대에 스위스의 ABB부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거. 여기에 아까 쿠카가 중국이 독일 기업을 인수를 한 거네요. 어쩐지 산업용 로봇에서 중국이 벌써 이렇게 앞서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 기업을 중국이 인수했군요. 이 5개의 회사가 산업용 로봇 시장의 52%를 차지했고요.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들은 소형 산업용 로봇 등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꾀해왔고, 하지만 최근 이런 저부가 가치 시장까지 일본, 중국 업체들이 저가로 밀고 들어오면서 국내 로봇 산업을 통째로 지금 위협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공들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현대차,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고요. 로봇 이름은 아틀라스 2세대이네요. 로봇 AI 파트너로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옵티머스 2세대고 자체 개발하고 있고, 부품 운반, 색상 분류, 그리고 배터리 이송 등에 쓰이는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네요. 공장에서 투입하면 이런 작업을 할 거다 이고요. BMW가 피규어 O2, 여기도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결합되어 있네요. 로봇 AI 파트너로. 그리고 부품 조립 운반이라고 합니다. 공장 투입 계획은 현대차가 25년 하반기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지난해 테슬라 공장에 이미 2대 투입했고요. BMW는 지난해부터 차체 조립 등 12개월에서 24개월 학습 후에 공장에 투입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츠의 아폴로, 여기도 엔비디아 딥마인드, 그리고 지리나 BID, 지커 등 중국 자동차 회사는 워크S라고 해가지고 유비테크 로보틱스인데, 여기도 엔비디아가 또 들어가 있네요. 오늘 이 기사 잘 봤네요. 로봇에도 틀림없이 반도체가 많이 쓰이게 될 건데 하면서, 반도체가 좀 어떻게 쓰이나, 어떤 기업들이 또 로봇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했었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이번에 그 젠선왕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죠? 뒤에다가 15개의 로봇을 띄워놨었나요? 그 중에 뭐 40%가 중국 로봇 기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다. 앞으로 차세대 로봇 산업에도 우리 엔비디아가 거기에 수혜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밑에 보면 중국의 니오, 여기도 엔비디아, 샤오펑 엔비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가 제품을 팔던 일본 기업은 중국 생산기지에서 원가를 줄여서 저가 공세에 동참했고요.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환학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일본 기업인데, 그죠? 독일 기업이던 쿠카 역시 중국에 인수된 뒤에 로봇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수 불황이 심해지자 환학이나 쿠카가 한국으로 저가형 제품을 밀어내기 하는 중이라고 말했고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온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포함해서 수입액이 5,716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억 된다, 그죠? 5,716만 달러니까 한 80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42%나 늘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네요. 반덤핑 제소에 참여한 이종주 나우 로보틱스 대표는, 자, 위로는 일본의 프리미엄 제품이 찍어 누르고 있고, 아래로는 중국 제품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치고 올라온다면서 한국산 로봇이 낄 틈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내 로봇 산업은 2017년 5조 5천억 원 달성 이후에 6년째 5조 원대에서 정체 중입니다.
10년 전에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정책으로 로봇 산업을 10대 중점 발전 분야로 정하고 핵심 부품 자립화와 기술 발전을 추진을 했었네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27.3%에 그쳤던 산업용 로봇 국산화 비율을 23년에는 47.2%까지 끌어올렸네요. 같은 해 한국 내 산업용 로봇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5%나 됩니다. 중국은 산업용 로봇 국산화를 50%까지 끌어올렸는데 우리는 외산이 80%입니다. 산업용 로봇 기술 생태계를 키우지 못하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외국 기업들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감속기, 서버 모터 등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도 로봇 기술력에서 비롯하기 때문이고요. 로봇공학과 AI 기술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컨베이어 벨트형 제조 방식을 대체할 제조업 혁신의 축으로 꼽힌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기술력은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미국 기업들이 가장 앞섰다고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렇네요. 그나마 약간 산업용 로봇은 거의 일본 기업하고 아까 스위스 기업이 독보적이었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미국 기업이 앞서 있군요. 하지만 상용화 속도는 중국이 우위다. 중국 유니트리는 이미 2천만 원대 제품을 내놨고 김용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은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고는 완제품 휴머노이드를 상용화한 사례가 없어서 미국, 중국과 기술 격차가 꽤 벌어졌다. 도전하는 기업도 뒷받침할 정책도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3조 원 이상을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계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이고요. 박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로봇 산업은 부품 기업과 완제품 제조사 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이 미흡하고 로봇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증 및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중국이 지금 제조 2025, 반도체 굴기 2025 등등 하면서 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않으면 이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데서 지금 경쟁 열의에 있는 이런 로봇 산업에 돈을 태워가지고 투자하겠다는 데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한 50억, 100억이 됐던 몇 백억이 됐던 자, 너네 만들면 우리가 일단 사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약간 그런 게 처음에 인큐베이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네. 산업의 그 경쟁 우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테슬라 대항마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파산 걱정에 주식은 휴지조가. 자,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예. 자, 한때 테슬라 대항마로 여겨졌던 수소 전기 트럭 제조사 니콜라가 곧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고요. 매체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니콜라는 2024년 3분기에 약 2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고 생산한 트럭은 고작 80여 대에 불과합니다. 2억 달러면 와, 얼마예요? 거의 3천억이잖아요. 3천억도. 그것도 한 분기입니다. 3분기에 3천억. 아니 트럭을 트럭 한 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트럭 10억이라도 하더라도 80대면 800억인데
니콜라는 수소트럭 기술을 인정받아서 2020년에 상장을 했고요. 이때 뭐 또 니콜라 하면서, 하지만 당시에 단 한 대도 실제 트럭을 판매하지 않은 탓에 기술력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받았고요. 특히 헤지펀드 힌덴버그가 니콜라의 시연 영상이 조작됐다는 등을 근거로 공매도를 선언하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어 22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이 트레버 밀턴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니콜라 주가는 이날 0.75센트를 맞춰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고요. 지난해 10대1 액면 병합을 한 걸 감안하면 과거 기준으로는 7센트에 불과하다. 7센트. 이게 액면 병합하는 이유가, 미국은 1달러 미만으로 뭐 6개월인가 얼마 동안 이 1달러 이상으로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면 아예 그 상폐시켜 버리잖아요. 그 상폐률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병합을 해서 뭐 70센트 이러고 있으면 10대1 병합하면 이게 7달러로 변하니까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아마 병합을 했던 것 같은데, 또 0.75까지 빠져있네요. 니콜라 하면 참, 예전에 2020년에 저희 고객이 그때 동학개미 열풍 속에서 제가 인피니티에 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는데, 보통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뭐 되게 부끄러워 하시면서, 전무님, 저는 너무 백화점이라서 이 계좌 보여드리기가 참 창피한데 하면서 이 계좌를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시거든요. 저희가 투자자문사, 지금도 투자자문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랑 투자자문사하고의 이제 차이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신한자산운용이나 한화자산운용 했을 때 거기서는 펀드를 하죠. 펀드. 그게 공모형 펀드이든 사모형 펀드이든 펀드를 설정을 해서 여러 고객들의 돈을 한 곳에 태워서 그러고 이제 펀드를 운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회사의 무슨 펀드 이런 거는 다 공모형 펀드이고, ETF도 펀드입니다. 그죠? ETF도 다 펀드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자문사는 일임 또는 자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 운용하고 사학연금, 뭐 삼성생명, 신한생명, 대한생명 뭐 이런 자금을 운용할 때 기관 고객이든 개인 고객이든 그 계좌주가 만든 그 계좌를 저희가 매도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임 투자업이고요. 저희 같은 회사가 금감원에다가 투자자문업에 1임 10억, 그리고 자문은 2억 5천, 그렇게 해서 금감원에서 되게 빡세게 실사까지 합니다. 그 돈의 출처까지도 다 검사를 해요. 그 자문사를 설립하는데 자금을 출처한 사람의, 저도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에 출전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소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매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보면 무슨 컨설팅, 예전에 뭐 라드견 사태 이런 보면 신문 기사에는 처음에 자문사라고 나오길래 제가 이 정확하게 자문사가 맞는지 기사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문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무슨 컨설팅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자문사는 고객의 계좌를 그대로 그냥 동의를, 계약서를 적고 주문 확인 동의서를 통해서 증권사에다가, 자, 앞으로 이 고객은, 홍길동 고객은 저희 채슬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도 이 3자 대면으로 주문 확인서, 동의 확인서 다 하고, 그때부터 저희 회사 시스템에서 그 고객의 계좌를 자동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다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깔아놓은 앱에 다 계좌 있으시잖아요. MTS. 거기에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돈이 내 계좌에서 어디 딴 데 펀드에 돈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되는 거 다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신규 고객의 계좌를 넘겨받기 전에 딱 봤는데, 그때 한 고객이 그때 한창 이제 테슬라가 잘 나갈 때였으니까요. 제가 테슬라를 2020년 최고의 종목으로 그때 또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뭐 테슬라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아류작들 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니콜라 뭐 수소 트럭 하면서 이 주식을 그 고객이 딱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아, 이거는 짝퉁입니다. 아, 뭐 수소 트럭 어쩌고 저쩌고 짝퉁입니다 하면서 저희가 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잘 봐서 매도를 할 겁니다. 이거는 얘기해 놓고,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니콜라 주식이 뭐 몇십 프로 급등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침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미국 시장 분석부터 하니까 그걸 딱 보고 바로 지시를 했죠. 오늘 밤, 이미 어젯밤 장은 끝났으니까 오늘 밤 시초가에다가 그 니콜라, 그 고객의 계좌에 갖고 있던 니콜라 다 날리라고. 그게 제 기억으로 40불대 언저리였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10년 차트. 아휴. 자, 10년 차트에 2020년이니까 지금 0.75다, 그죠? 시간에서 또 25% 빠지고 있어요. 또 빠지고 있는데 2020년 요 언저리였으니까 하여튼 그때 10월, 11월 요 언저리였었거든요. 요때였었습니다. 뭐 이래 좀 급등했다고 해서 다 날려라라고 해가지고 요때인가 다 날렸어요. 다행히. 아휴, 참.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 참 악마들이 많잖아요. 악마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야바위꾼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뭐 3개월 안에 뭐 100% 수익을 낼 수 있니, 뭐 리딩방 막 문자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무료로 주식을 뭐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또 대단히 뭐 무료로 뭐 그거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네 VIP 고객이라고 해서 돈 받은 고객의 주식을 무료 카페방에서 막 사라 해가지고 올라오면 거기다가 던지고 나오고, 뭐 이런 행태부터 보면 이 주식시장에도 보면 그런 야바이꾼들이 많은데, 이런 주식시장의 기업가들 중에서도 진정한 기업가가 아니라 이런 야바이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걸러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벤처기업에도 좀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가 행세를 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잘 가려야 되고요. 근데 그때도 니콜라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그때 당시 이제 수소 테마였잖아요. 수소 테마다 보니까 막 니콜라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악플 다신 분도 계시긴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짝퉁인 줄 알았느냐? 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 생산하는 트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니콜라가 현대차한테 자꾸만 손을 내밉니다. 우리랑 좀 같이 하면 안 돼? 하면서 현대차랑 토요타가 수소 연료로 이용한 자동차 기술에 있어서는 뭐 최고였으니까, 현대차한테 자꾸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걸 보고 쟤네들 실력이 없구나, 기술이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요, 설사 수소 트럭을 한다 해서도 제가 지금은 이 정부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특히나 G2 국가, 이 G2 국가의 정책이 수소를 밀고 있냐 전기차를 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미국이 내연기관차에서 과거에 100년 전에 포드부터 시작해서 GM 해서 시가총액 전 세계 1등도 하면서 그 영광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 영광이 사라지는 가운데 테슬라가 전기차로 일어서고, 모토로라가 죽으면서 애플이 중간에 노키아가 있었지만 미국의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새로운
강자가 되고, 그런 와중에 미국이나 중국은 중국대로 내연기관에서 기술력이 워낙 뒤지다 보니까 우리 전기차로 바로 가자 이러면서 전기차 드라이브 걸고, G2 국가들이 다 전기차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수소? 나중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기차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계속 저한테도 수소 뭐 어떻게 중요하냐, 그때 뭐 스택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는 스택을 만드는 회사 주가도 막 오르고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걸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을 때는 그 패러다임을 시작한 회사가 충분히 돈을 벌고 경쟁자들도 많이 생겨서 세츄레이션 되는 마켓,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가 됐을 때 그 다음을 넘어가야지, 이제 전기차가 태동하는데 다음 수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고객 계좌에 잘 팔고 나왔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판 스타 컴백에 YG 하이브 나란히 신고가, 고관세도 끄떡없다. 국내 엔터주들이 꿈틀대고 있고 올해 간판 아티스트들의 활동 복귀가 예고된 가운데 엔터 4사의 K-POP 영업지표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엔터 업계가 최근 국내 정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롭죠. 가장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 것은 하이브와 YG 엔터이다. 지난해 9월 주가가 바닥을 찍은 뒤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온 두 기업은 6일 52주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각각 20%에서 17%나 올랐어요. 경쟁사인 YG, JYP 엔터와 SM은 물론 K-POP 상장지수 ETF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한 석 달, 두 달, 11월 말 12월 초에 그 후배가 전화 와서 재작년에 30년 국채 우리나라 질러서 돈 벌었다는 그 후배가 또 전화가 그죠. 형님 지금 또 채권 사는 건 어떻습니까 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지금은 그냥 국내 ETF,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세금이 있다 없다, 매각을 했을 때 세금이 없다, 그죠. ETF 강의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없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중에 그때 조선방산엔터, 또 하나가 뭐죠? 조선방산엔터인데 그렇죠. 그 세 개죠. 피부 미용은 지금 ETF가 어느 정도 이래 규모 있는 ETF가 없어가지고 그 세 개를 하려 했더니 잘 실천을 해서 지난주에 와서 형 15%씩 각 ETF마다 다 15%씩 수익 내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세금도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해줬었는데, 자, 아무튼 요 ETF들도 수익률이 되게 좋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한 7월 달까지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어라. 중간에 뭐 3월 달에 다시 뭐 미국 들어간다고 하길래 미국 그냥 갔다 오라고. 신경 쓰지 말고 갔다 오라고. 물론 그러다가 또 뭐 40-50% 수익 나면 팔아야 되죠. 요즘은 이런 얘기하기가 무서운 게, 과거에 저 사람이 그때 뭘 사라 했었다, 그렇게 사라 해가지고 3개월 4개월 만에 막 80% 150% 막 그렇게 수익이 올랐거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빠지고 나면 1년 2년 뒤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그거 사라 했었다고. 자, 여기 하이브의 경우 올해 6월을 기점으로 BTS 멤버 전원이 군 필자가 이제 됩니다. 완전체가 복귀합니다. 그죠? BTS의 활동 재개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복귀에 따른 실적 개선은 상수에 가깝다. 뭐 이거는 확실한 거지, 이 얘기인 거죠. 현대차증권은 BTS의 컴백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 산업 전반에 트래픽 확대를 가져다 줄 거고, 25년 BTS의 완전체 컴백으로 인한 하이브의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각각 43에서 81%,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81%. YG 엔터도 역시 블랙핑크의 완전체 복귀를 앞두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규모 월드 투어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올 하반기요? 모객 규모는 기존 월드2에서 기록한 2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이 밖에 JYP는 지난달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이 데뷔 신고식을 마쳤고, SM은 오는 24일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를 선보이는 등 경쟁사들도 신인 모멘텀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굴지의 아티스트들이 복귀하면서 엔터업계 역시 올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특히 K-팝의 핵심 영업지표로 꼽히는 공연 모객수가 전년 대비해서 29% 증가한 1,700만 명, 음반 판매량은 10% 늘어난 1억 1,800만 장. 현대자증권은 25년 엔터사사 합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86%나 급증한 한 6,800억으로 예상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이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 BTS의 공백 기간을 동사 아티스트들의 일본 입지 확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메꿨다는 평가가 있고요. 세븐틴, TXT, 엔하이픈이 24년 오리콘 앨범 차트 탑10 중 4개 이름을 올렸고, 최근 엔화 강세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BOJ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1%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당국자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엔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업계가 최근 국내 정치를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 뭐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제도 트럼프 2.0 시대의 수혜 업종, 좋아 보이는 업종, 제가 그런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산업 전망, 경제 전망, 이거는 전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건데, 시장의 마크 파버의 그 내일의 금맥이라는 책에서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페드가 풀면 그 돈이 흘러가는 거는 시장이 결정한다고. 뭐 돈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곳에 돈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주식 시장이 틀림없이 수익이 많이 나고 좋아지는 업황, 턴어라운드 나는 업황을 주식 시장이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일 건데, 그러면서 뭐 저기 트럼프 2.0 저 책에도 제가 써놨죠. 제일 뒤에다가. 올해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여겨지는 업종은 사실 엔터다 라고 하면서, 엔터 주가가 작년에는 왜 많이 빠졌고, 그리고 올해는 왜 올라갈 건지 뭐 그런 걸 설명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 딱 걱정은 뭐냐면요, 항상 제가 경쟁 우위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K-팝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BTS들과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영향력과 그런 팬들의 이런 로열티, 이런 게 아직 유효할까? 예, 그게 하나의 고민거리였어요. 제가 이런 대중음악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딱 깨준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아파트였었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면서, 아파트 한번 볼까요? 참, 이게 3개월 전에 나온 거니까요. 그죠? 로제요?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뜨는 걸 보면서, 아, K-팝이 살아있구나. 이번에 프랑스에서 무슨 자선 공연이 있었는데, 제이홉, 그죠? 야, 이 제이홉 이거 보고서도, 와, 정말 놀라지 않았어요.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K-팝 스타일의 노래인데, K-팝이 여전히 파워풀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썼던 저 책을 쓰면서도, 우리나라 엔터가 턴어라운드 하는데 이게 미약한, 그냥 밋밋한 반등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또 파워풀한 그런 반등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그 아파트를 보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확신을 좀 가졌던 게 바로 이런 거죠. 자,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도 보셨는데 이 영상의 뭐 쇼트도 보면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제이홉의 노래가 시작이 되고 이 그 어린 소녀 팬들이 이 BTS 멤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다 부르는데 와 저게 정말 진짠가? 진짠가 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K-팝 참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이거는 뭐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독일, 일본 뭐 다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그런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올해 괜찮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조 클럽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복귀로 AI 수익화가 이뤄낼까라는 부분이고요. 자체 개발 LLM 서비스 확대 및 수익화 숙제 돌아온 선봉자 해결 의지가 커. 이해진 의장하고 젠슨 왕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마 최수연 사장인 것 같은데 네이버 이해진 젠슨 왕과 소브레인 AI 논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매출 작년에 10조 원 넘겼고요. 실적 보시면 그 전에 9조, 8조, 6조. 제가 항상 이제 주식은 탑라인이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탑라인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탑라인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1.33에서 1.3 이러면 주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진 거죠. 물론 여기는 포시마크 인수 이런 걸로 연결로 잡히는 수익이 적자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매출이 늘어나는데 다시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시면 10조에 1조 한 2조 되니까 한 19% 정도 된다 그죠? 이 부분이 이제 20%를 넘어서느냐 그 부분이 최근에 주가 상승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온 서비스 AI 전략을 본격 구현하는 시기라고 했고요. 클로바 X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요 실적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검색 엔진에서 AI 검색으로 이용자가 옮겨가는 이 트렌드 아래에서 지난해 4분기 서치 플랫폼 매출은 오히려 14.7%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4분기 매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사업 매출 발생 지속 등으로 영향으로 클라우드 매출이 41%나 급등했네요. 그 다음에 딥시크 출연 이후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선언한 카카오처럼 오픈소스로 공개된 AI 모델이나 외부 LLM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선회하는 기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이버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소브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IT업계의 시각이다. 이 소브린 AI가 우리가 보면 여전히 관공서에서 HWP 쓰잖아요. 한글도 많이 쓰지만 HWP 쓰고 우리만의 이 검색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전부 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야후 재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가 있어가지고 이 소브린 AI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검색을 하는 이런 플랫폼이 외국 거를 다 쓴다고 하면 그거 되게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다 외국 서버에 다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색이라든지 검색이 아니라 LLM 이런 AI가 돼도 사실 이 소브레인 AI 우리만의 것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자, 중국 AI 모델 딥시크가 저비용 가성비 AI 개발 가능성의 문을 열면서 요것 때문에 두 주가 처음에 많이 빠졌었죠. 해외 빅테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 투입 여력이 작았던 네이버도 알고리즘 개편 등을 통해서 한국형 LLM 성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AI 개발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이혜진 창업자가 돌아왔습니다. 이혜진 창업자는 한국 IT 생태계를 1990년대 말 PC통신에서 2000년대 인터넷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주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AI로 넘어가는 이 AI 패권 전쟁에서 다시 한국 대표 IT 기업의 운명도 도태 아니면 비상이라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딱 복귀한 거죠. 옛날에도 잘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김요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는 전날 정부가 국내 AI 업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연 민관 간담회에서 AI 투자를 네이버라는 기업이 해야 할, 네이버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네이버가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주식 투자자로서는 네이버가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이버 밑에 수많은 성장 동력을 가진 자회사도는 사업부가 있어도 쪼개기 상장이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분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고 우호 지분 자사주 막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 기업 보면 전부 다 펀드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같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글로벌한 탑티어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서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네이버 주주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 주주들한테 결국 내가 믿고 계속 투자했더니 이렇게 보상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그런 신뢰를 우리 주식시장에 신뢰를 더 이렇게 북돋는 기업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